지적재산법 9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저작자로서 저작자의 의의와 추정,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관계, 저작권자 추정, 추정의 효과, 특수한 경우로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공동 저작물, 대작, 감수 교율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자의 의의를 보시면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는 저작자가 아닙니다. 소설가나 화가에게 힌트나 테마를 준 자 역시 저작자라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의 조수는 저작자가 아니며 저작물 작성 시 저작자의 지휘 감독하에 그의 손발이 되어 작업에 종사한 자는 저작자의 창작 활동을 돕는 데 불과하고 스스로의 창의에 기해 제작에 힘쓰는 자가 아니므로 저작자로 될 수 없습니다. 의뢰자는 저작자가 아니며 그림의 주문자, 건축주 등 제작 기회를 제공한 자는 저작자라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에는 저작자 추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의 저작자로서의 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저작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관계를 보시면요.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 전서권으로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자의 분리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의 효과는 저작자나 저작권자로 추정되고 있는 자가 반증이 없는 한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자로 취급되게 됩니다. 이 추정은 저작자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의 경우에도 인정되며 저작물의 보호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추정의 효과는 소급하므로 저작 명의는 저작물의 창작 시부터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며 반증에 의해 추정이 깨지는 경우 창작 시부터 저작물의 제작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특수한 경우로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공동 저작물, 대작, 감수 교율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시면요. 저작자는 원래 자연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창작은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하여 외부에 구체화하는 사실행위로서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법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작물의 상당 부분이 법인 등 단체의 내부에서 여러 사람의 협동 작업에 의해 창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여러 사람의 관여의 정도나 행위 모습 등이 다양하며, 이런 경우 창작자를 자연인 중에서 찾는다는 것은 실제에 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 등을 저작권자로 간주해주고 있습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거나 공표가 예정된 저작물은 특약이 없는 한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실제 창작자와 작품에 표시된 저작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낸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회사,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영상 저작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 작가, 감독, 출연자, 촬영자, 작곡가, 디자이너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여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 저작물의 유통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 제작자가 영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작곡가, 시나리오 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세시봉에는 7, 8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인 송창식, 윤영주, 이장희 씨의 노래가 다수 삽입되었는데, 영화 속에서 적지 않은 노래들이 사용됨으로 인해 저작권료도 만만치 않게 지불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동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저작물로서 각자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공동하여 창작한 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결합 저작물의 경우 창작에 관여한 각자가 각 분담 부분에 대한 저작권자가 됩니다. 공동 저작물에 있어서 다른 공동 저작권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의 법률적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 저작권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공동 저작자가 다른 공동 저작자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저작 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공동 저작권과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공동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대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작의 경우 저작권법 제8조가 적용되어 저작권자 및 저작자는 대작자가 아닌 저작 명의인이 됩니다. 대작자는 자기가 저작자임을 입증함으로써 저작물의 저작 시에 소급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조영남 씨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네. 무려 한 4년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이게 그렇죠. 좀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네. 조영남 씨가 잘 아시는 화투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 예. 판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품 21점이 판매가 됐고 총 금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이 나중에 조수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조영남 씨 표현에 따르면 네, 네. 그림을 그려주는 도와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게 폭로가 됐고 예. 그것 때문에 이 그림을 산 분들이 사기로 그림을 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영남 씨라고 하는 유명인이 그려서 자기는 투자 차원이나 아니면 좋아서 그림을 샀는데 결국 조영남 씨가 그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그린 거니까 조영남 씨가 나를 속여서 예컨대 경제적 이익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이 본인이 그렸느냐 아니면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렸느냐가 논란이 됐었고요. 예. 그걸 통해서 돈을 받은 것, 즉 그림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졌고 1심에서는 네네. 유죄가 확정됐었고요. 예. 2심에서는 또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아. 대법원에서 오늘 이제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어요, 변호사님. 최종적으로는 그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확정된 건데 이게 왜 무죄 확정됐는지 좀 법률적으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1심과 2심의 그 판결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네. 1심에서는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네. 2심에서는 화투의 아이디어가 작품에 반영이 됐다. 이 아이디어라는 부분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다면은 네.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인지 아니면은 조수와의 공동 저작물인가 지가 쟁점이 됐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지금 사기죄로 기소를 했다면은 예. 사기죄라는 거는 내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내가 그린 것처럼 팔았다. 그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그림을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게 했다.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자기의 힘으로 그리는 것이 그 관행인지 미술계의 관행인지 네. 또 그 미술 작품의 작품성의 가치를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표현 방법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1심처럼 이거를 이 화투라는 그림을 온전히 누구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는 이거를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의무가 있는지를 볼지 그런 거 고지를 하지 않은 게 맞는지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사기죄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리 변호사님께서 주변에 지인 화가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셨다면서요? 이게 실제 관행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려주고 마지막에 덧칠 정도에서 판매하는 게요? 제가 주변에 화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사람마다 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예. 무슨 뭐 데미안 허스트라든지 변호인이 공판에서 얘기했던 부분 아니면 앤디 워홀 같은 데도 본인의 작업실을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림의 그 작품을 생산해야 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수요가 많아버리면 이걸 혼자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는 네. 최소한 스케치 정도라든지 아이디어 제공은 작가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교라든지 조수를 시켜서 뭐 표현을 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가 그려야지 그런 게 어딨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제가 들었던 똑같은 얘기들이 지금 공판정에서도 양쪽의 주장으로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사안에서는 어떤 그 저작권을 누가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말을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냐는 거잖아요. 작품성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하는지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술계 안에서도 의견이 대립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우리 일반인이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법부의 판단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림을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인 줄 알고 좋아서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률적인 판결은 뭐 사기죄가 아니라는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자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살 때 원래 이제 구매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구매 동기가.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창작물의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있지만 누가 그렸나도 중요해요. 유명인이 그려서 내가 그 그림을 집에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좀 좋게 보일 수도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영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렸다는 거. 이게 가수신데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이게 유명해져서 또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본인의 네, 집에 맞아요. 이렇게 언론이 와서 취재도 하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샀다고 하는 것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사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법원의 판결은 그거하고 배치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분들이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뭐 전혀 예컨대 반드시 조영남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을 거라고 완전히 생각하지 않고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림을 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조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나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유명한 화가가 다 그림 그려놓고 색칠하는 것만 도와줬다. 네. 그럼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예. 근데 만약에 반야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조수가 그리고 만약에 조영남 씨가 거기다 색칠만 했다.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어느 정도 받느냐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번 재판은 저작권적 문제로 재판을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 그래서 네.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거든요. 근데 판결의 내용은 사기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가 그렇게 중요한 인재로 작용하지 않았고 예. 이걸 산 분들한테 사기할 목적으로 사기를 칠 목적으로 과연 판매를 했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조영남 씨가 신동아와 단독 인터뷰를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 그대로인데요. 감옥 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법원이 그림에 조수를 썼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거고 이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던 판례다. 이렇게 신동아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다른 작가가 대부분의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덧칠 정도 한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판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거를 받아들였는데 네. 이 관행이라는 것도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성을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한의 뭐 스케치 정도는 하고 아이디어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디어 자체에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수의 어떤 생각이 들어갔다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조수랑 같이 그렸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그려준 그림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에 무조건 사기죄가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최소한의 미술계 안에 있다는 그러한 관행을 따르고 내가 아이디어라든지 작품성의 어떤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공을 했다면은 네. 반드시 이거를 내가 대작 조수를 썼다 이런 점은 고지할 의무가 없다 그냥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술의 영역에 법률적 판단이 어디까지 작용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감수, 교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나 교열을 했을 때 창작의 기여 정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서적의 내용이 권위가 있도록 하기 위해 저명인의 성명을 차용한 경우 저작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보정, 가필하는 등 창작적으로 참가한 경우에는 저작자와 공동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저작권법상 저작자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의의와 추정,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관계, 저작권자의 추정의 효과, 특수한 경우로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공동 저작물 대작, 감수 교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9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